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주사위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이 주사위 1에서 6까지 숫자 중에서 6자가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생명과학을 통해서 주사위 숫자 6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정지형 교수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퀴즈 하나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퀴즈는 혹시 중고등학교 때 배우신 과목 지구과학이나 생물학에서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일까요? 아마 45억 년 또는 46억 년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있을 텐데 제가 대면 수업이면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음의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46억 년 전후라고 하죠. 그럼 두 번째 퀴즈, 인류의 역사, 지구에서 첫 번째 생명체가 생긴 이후에 인류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생겨서 인류의 역사는 몇 년일까요? 도대체 몇 년 전에 우리 인간이 처음 생겼을까요?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인류의 역사는 700만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는 직립보행을 못했고 최소한 직립보행을 할 수 있었던 시기는 지금부터 200만 년 전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 700만 년 전, 아니 최소한 200만 년 전 인간과 우리 현재 호모사피엔스 인간 서로 다르지 않을까요? 최소한 현대 인간이 과거보다는 똘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를 여러분께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갈과 자동차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무서운가요? 대부분 전갈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또 전구와 뱀 어느 쪽이 무서울까요? 아마도 대부분 뱀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이라면 당연히 자동차가 무서워야겠죠. 왜냐하면 전갈에 물려서 죽는 사람보다는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인간들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아직도 적응 중인 이기적 존재.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이 인간을답게 하는 것은 세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딱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또는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그렇지만 이 프레임이 잘못되면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편견을 가지게 되고 차별을 갖게 되죠. 핑크대왕 퍼시라는 동화책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퍼시 왕은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세상을 다 핑크색으로 칠해버렸어요. 근데 딱 한 곳, 하늘은 도저히 손이 닿지 않아서 핑크색을 칠할 수 없었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야, 저 하늘도 핑크색을 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한 신하가 뭘 갖다 줬죠. 핑크색 선글라스, 이거를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생명과학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로 생명과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과학, 또 어떤 분은 생명공학, 영어로는 라이프 사이언스 또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헷갈리시죠? 그래서 생명과학이든 생명공학이든 둘 다 기초학문, 응용학문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 기초학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우리 세포가, 우리 신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명 현상 그 자체를 탐구하는 학문이 되겠고, 응용학문은 이런 지식을 이용해서 질환의 원인이나 진단, 그리고 치료제, 치료약을 개발하거나 또는 바이오 소재를 개발해서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일. 기초학문은 생명과학, 응용학문은 생명공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혼용해서 보통 씁니다. 나누지 않고. 생명과학이든 생명공학이든 최근에는 바이오라고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이야기를 하죠. 이미 우리는 기원 전부터 미생물이라는 존재는 몰랐지만 이렇게 술, 빵, 발효 기술을 통해서 식품을 만들어 왔죠. 바이오 기술을 통해서 그 이후에 세포가 발견되고 미생물이 발견되고 그리고 항생제가 개발됐죠. 그리고 1953년에 왓슨 크릭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혔고요. 1970, 80년대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 또는 PCR 기술이 발견돼서 이렇게 복제양 돌리처럼
복제 동물도 만들게 되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20년 후 또는 30년 후 그때는 어떤 기술이 개발될지 여러분께 기대를 해봅니다. 생명과학 또는 생명공학을 정의를 내려보면 생명 현상 그 자체를 이해를 통해서 실생활에 응용하려는 학문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아주 좁게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지칭할 수도 있고 공학적으로, 그렇지만 더 확대되면 생물학, 농학, 생화학, 의학과 같이 모든 생명을 다루는 모든 과학기술의 영역을 생명과학 또는 생명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보통 바이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산업, 이런 기술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인류에게 쓰임받는 기술을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DNA, 단백질, 세포 등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인류에게 필요한 유형물질, 약물이든 식품 소재든 화장품 소재든 물질과 서비스로 재가공하는 산업을 바이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이오를 저는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린, 화이트, 레드, 블루. 첫 번째, 그린 기술은 식량 수확량을 확대하거나 또는 병충해에 저항성을 가지는 이런 식물을 개발하는 것, 또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우리 지구의 환경 오염이나 공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그린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 화이트 기술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스피린 등등 감기약 등등과 같이 약용 화합물을 합성하거나 또는 식물 첨가물을 개발하고 또는 바이오 에너지를 개발하는 일, 주로 합성 단계를 단축한다거나 생산 비용을 줄이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레드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환경이잖아요. 코로나 백신 같은 혈액 제제들, 그리고 항체, 보톡스처럼 주로 먹는 약물이 아니라 주사로 맞는 그런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 소화기관에서 바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사제로 개발하는 것을 레드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고요. 마지막, 지구의 면적보다 더 넓은 해양, 그리고 지구에 있는 자원보다 더 많다고 알려진 해양 자원을 이용한 생명공학 기술을 블루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4개 분야 내에는 제약, 의료, 식품, 에너지, 미용, 농업, 환경 등의 모든 생명 분야와 관련된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생명공학 또는 생명과학, 바이오공학 등의 대학에 입학하시게 되면 주로 생물 영역의 과목들과 화학 영역의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요. 일부 공학적인 것 또는 일부 나노과학 등 이런 과목들을 수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수학 후에 진로는 주로 제약회사 또는 화장품 이런 회사들에 취업을 하게 되거나 또는 농수산자원, 에너지, 환경산업 분야에 진출하시고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사연구소 등의 정부 출연연구소에 취직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더 공부하겠다 하시면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변리사 또는 의약품 허가 분야의 이런 전문직으로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하셨나요? 혹시 나는 성적이 지금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적 또는 다른 소양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미션을 먼저 가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시죠? 미래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불안한 것은 우리가 7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유전자예요. 왜냐하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성취할 것인가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 즉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불안한 것은 그것을 준비하라는 신호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새롭게 얻은 불안 유전자, 즉 내가 나를 어떻게 봐서 도전할 것이냐가 아니라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사실은 과거에 없었던 것인데 지금 생긴 거죠. 즉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지금 불안한 것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약속한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게 하는 방법 눈치채셨나요? 그렇죠.
6이 나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사실은 없고요. 어떻게? 6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을 자극시키는 그 무엇에 계속 던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또 청소년분들을 위해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바이오 공학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교수님께 제가 간단한 인터뷰를 드릴 건데 뭐 되게 어려운 인터뷰는 아니고 지금 청소년분들도 벌써 약간 쫄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어려운 섹션을 내가 들어온 건 아닌가 이러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닌 거라는 거, 청소년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거를 제가 추려서 몇 개를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분야에 대한 대학 입학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고교 성적이 무조건 높아야 되냐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단히 설명해 주시면 정말로 성적이 굉장히 높아야 될까요? 바이오 분야 관련된 학과는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대학은 바이오 분야 관련된 학과가 여러 개 있는 학과가 있고요. 이를테면 생명공학과, 생화학과 등등의 한 개 단과 대학에 5개, 10개. 그렇죠. 예, 그리고 하여튼 대부분의 대학이 바이오 관련된 학과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관련된 산업에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따라서 특별히 고교 과정에서 특별한 과목을 잘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교과 성적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단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면 요즘 수시 전형 모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수시 전형의 교과 성적이 6등급, 7등급, 8등급 대부분 과목이, 그런데 딱 한 과목 생명과학만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1등급을 유지한 학생이 입학을 했어요. 예, 그런데 다른 교수님들은 걱정을 했죠. 영어, 수학을 포함해서 대부분 6등급, 7등급인데 수학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1, 2학년 입학 후에 대학 성적을 비교를 해보니 다른 학생보다 월등히 좋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한 과목만 1등급을 유지했다는 것은 관심이 있어서죠.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어떤 학교든 어떤 학과든 관련된 학과가 들어가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다 잘해야만 갈 수 있는 과라는 어떤 프레임이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어느 한 과목에 대해서 내가, 아니면 바이오 산업은 생각보다 꽤 많은 분야에 퍼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분야에 대한 한 가지라도 내가 만약에 관심이 있고 꾸준히 지속성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반드시 나머지가 좀 결여돼 있어도 학교에 와서 잘 적응하고 괜찮은 인재로 또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그 전공을 키워주고 살려줄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 내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시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하지 못하도 난 이과인데 수학 자체를 못하면 무조건 버리지 마시고 본인이 또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생명과학적으로나 그 어느 쪽으로든 만약에 재능이나 흥미가 있는 게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처음 바이오 공학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또 언제실까요? 네, 저는 80년대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는 바이오, 생명 이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주로 생물학과, 유일하게 유전공학과 이런 말들이 처음 나왔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생물학을 물론 좋아했는데 생물학과가 이름이 변경돼서 그때 처음으로 유전 무슨 과 이런 과들로 돼서 우연히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저 역시 바이오가 내 앞으로 사회적인 소명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들어갔는데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물학과 조금 다른 거예요.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계속 공부하게 됐고 우연의 연속으로 지금 이 자리에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물학과 말 그대로 생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생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학과인가 보다 같지만 또 이런 생명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과 시각이 있다는 걸 이제 우연치 않게 알게 되시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시니까
우연치 않게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에 흥미가 굉장히 또 있는 분야고 이 정도까지 말할 정도면 전혀 다른 관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의약품들 가운데도 최근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얘기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이오가 붙으면 굉장히 뭔가 생물학적인 이렇게 유기체적인 느낌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봤는데 그런 일반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의 차이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두통약 또는 감기 몸살 났을 때 먹는 알약들 의약품이죠, 그죠? 그렇죠. 화합물 의약품, 화학 구조가 단순 예. 그리고 분자량이 굉장히 작아서 먹더라도 우리 위나 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바로 혈관으로 흡수가 잘 돼서 아픈 곳으로 잘 침투가 되는 그런 화합물 의약품이라고 하고요. 바이오 의약품은 최근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 즉 유전자 조작 기술이 개발된 이후에 주로 단백질 또는 단백질의 조각인 펩타이드 또는 세포, DNA 이런 것들을 우리 몸으로 주입해서 치료 효과를 얻는 것. 걔네들은 그래서 주로 주사약, 주사제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그 백신 맞잖아요. 그것도 바이오 의약품. 물론 이제 앞으로 먹는 백신이 개발되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그런 DNA, 단백질 이런 것들은 우리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은 주사로 그렇죠. 침투할 혈관. 수 있게 만드는. 예, 혈관이나 근육 속으로 침투할 수 있게 그런 걸 바이오 의약품. 그래서 화합물 의약품보다는 바이오 의약품이 만들기 좀 까다롭고 가격도 좀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화용제물을 먹어서 그냥 이렇게 바로 혈관으로 가서 분해되는 게 아니라 직접 주사량을 투자해서 이제 뭐 단백질이 됐든 그 물질 안에 이제 유전자 조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비싸지만 그래도 충분히 고치지 못하는 병이거나 고치기 까다로운 병에는 꼭 필요한 그 의약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군요. 또 화장품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화장품 산업도 바이오 분야 학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인지? 물론입니다. 과거의 화장품의 개념은 사람들의 얼굴을 포함한 외부를 단정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최근에는 화장품 앞에 기능성이라는 이름을 써서 맞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주로 주름 개선 또는 자외선 차단 또는 미백 효과 또는 탈모 개선 또 피부 가려움증 튼살 등의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걸 잘 효과 있게 또 증명을 해내면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거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능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학과에서 많이 그걸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 일반 화장품이든 기능성 화장품이든 동물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효과와 독성을 보잖아요. 근데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에요. 기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쓰긴 쓰는데 사람의 미용, 화장을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동물 실험은 절대 금지되어 있어서 주로 세포에서 실험을 한 다음에 바로 사람에게 인체 적용 시험을 합니다. 독성이 있는지 발라보는 거죠. 그렇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운 임상 실험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이죠. 일반 화장품보다는 기능성 화장품이 좀 비싼 편이죠. 확실하게 바이오가 들어가는 영역이 어느 이런 카테고리를 깰 정도로 많이 파급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수님이 앞으로의 바이오 공학의 이런 미래나 전망을 청소년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또 어떤 게 있어요? 미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빅데이터, AI, 또 뭐 사물 인터넷 이걸 해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해보라면 저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 맞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AI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가지 분야가 큰 분야가 바로 바이오예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 이전까지는 주로 어떻게 잘 먹고 살까.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까. 이게 바이오 핵심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지식, 이를테면 세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100%라고 한다면 우리가 책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이미 알려진 것들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99%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여러분이 발굴하셔야 돼서 네, 그래서 그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경영, 무역, 또 같은 심리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디오 또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또 인터뷰 청소년 분들에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제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